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이 한창입니다. 포탄이 터지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하는 전투기, 폭탄, 이 모든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겁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네, 말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FA-50 전투기가 지금 실전에서 캄보디아 군사기지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무기를 썼던 태국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무기로 바꿨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순식간에 초토화됐고 태국 조종사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긴급하게 한국산 폭탄 100발을 추가 주문했고 동남아 전체가 지금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무기가 뭐길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태국 공군 파일럿이 직접 전한 놀라운 실전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공군 제4비행단에서 복무했던 만온 위라와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에서 시작된 충돌은 저와 동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경에서 총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았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국경 문제로 자주 다퉜거든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900년도 더 된 유적지를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국경 초소에서 캄보디아 군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 모든 게 달라졌지요. 양국 정부는 서로를 비난했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어요. 캄보디아는 태국산 물건 수입을 중단했고 전기와 인터넷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곧 해결되리라 믿었어요. 외교관들이 나서면 금방 풀릴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국경 근처에서 순찰하던 우리 병사들이 지뢰를 밟았어요. 3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다리를 잃었습니다. 소련제 지뢰였고 캄보디아가 주로 쓰는 무기였지요. 군 수뇌부는 즉각 캄보디아의 소행이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부인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린 지역 사원 앞에서 캄보디아군이 무기를 들고 우리 철조망으로 다가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라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경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어요. 박격포가 날아다니고 로켓이 터지고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이 캄보디아군의 포격에 쓰러졌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어요. 저는 기지에서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종사 대기실로 뛰어갔을 때 동료들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라는 걸 말이에요. 전투는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다연장 로켓포로 우리 마을을 공격했고 우리는 전투기로 응수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늘을 장악했는데도 쉽게 이기지 못했어요. 캄보디아군은 지상에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로켓포와 대포로 계속 우리를 공격했고 국경 마을들은 매일 폭격에 시달렸지요. 주민들은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출격했고 캄보디아 진지를 폭격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지요. 우리가 쓰던 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졌어요. 외교적 협상이 진행됐고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에 불과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양측 모두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중화기까지 끌어왔지요.
그리고 겨울 어느 날 캄보디아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국경 일부가 아니라 전체 국경선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산악지대부터 해안까지 모든 곳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지는 비상이 걸렸고 우리 조종사들은 교대로 쉬지 않고 날아야 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출격했습니다. 피곤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지요.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신형 로켓포는 사거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 수도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급증했어요. 우리 쪽에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손에 곧 새로운 무기가 쥐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전투기였지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한국하면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떠올렸거든요. 전투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같은 강대국들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지에 이미 그 전투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들여온 거였지요. 이름은 FA-50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경공격기였습니다. 브리핑실에서 상관이 설명하더군요. 이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 성능의 70% 정도 된다면서 하지만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답니다. 게다가 고장이 나도 한국에서 바로 기술자가 와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는 부품 하나 고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솔직히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실전에서 제대로 될까 싶었거든요. 전투기라는 게 목숨을 걸고 타는 건데 검증이 안 된 무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미국제 전투기들은 출격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정비가 필요했어요. 유럽제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기체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부품도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휘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제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하겠다고요. 출격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처음 타본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전투기 조종사에게 기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하늘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납고로 들어갔을 때 그 전투기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날렵하더군요. 미국제보다 조금 작았지만 날개와 동체 라인이 정말 깔끔했어요.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지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엔진을 켰을 때 진동이 매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활주로에 섰을 때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스로틀을 당겼어요. 엄청난 추진력이 느껴지더군요. 순식간에 속도가 붙었고 기체가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자 놀라웠어요. 조종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미국제 전투기보다 훨씬 다루기 쉬웠습니다. 선회할 때도 반응이 빨랐고 기동성은 정말 뛰어났지요.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근처 군사시설이었어요. 레이더에 포착됐고 폭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의 대공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빨리 회피 기동에 들어갔어요. 한국제 전투기는 제 조작에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급강하했다가 급상승하고 좌우로 선회하며 미사일을 따돌렸어요.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다시 목표물을 조준했어요. 폭탄 투하 버튼을 눌렀고 기체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즉시 귀환했어요. 기지로 돌아와 착륙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 땅을 밟는 순간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정비사가 달려왔습니다. 기체 상태를 점검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출격했다 왔는데도 기체가 멀쩡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동료 조종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한국제 전투기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다루기 쉽고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 만하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제 전투기를 타고 캄보디아 내륙 깊숙이 날아갔어요.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어갔지요. 목표는 캄보디아군이 숨겨둔 카지노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였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지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무기를 보관하고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대를 이뤄 날아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4대의 전투기가 함께 움직였어요. 레이더에 목표물이 잡혔고 공격 준비에 들어갔지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카지노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어서 다른 전투기들도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타올랐지요.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길이었어요. 무전기로 지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했다고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제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매일같이 출격했어요. 캄보디아 곳곳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연료 저장소, 통신기지, 병력 집결지까지 모두 우리 목표물이었지요. 한국제 전투기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날았고 폭탄을 정확히 투하했습니다. 고장도 거의 나지 않았지요. 다른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한국제 전투기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맡길만 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어느 날 시엠립 근처까지 날아갔어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그 도시 근처였습니다.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이었지요. 그곳에도 적의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 근처였는데 캄보디아군이 그걸 방패 삼아 무기를 숨겨뒀던 거예요. 폭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민간인 피해가 나면 안 됐거든요.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해야 했지요. 한국제 전투기의 정밀한 조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군사시설만 파괴됐어요.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작전 이후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우리가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지휘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제 전투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고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쓰던 폭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폭탄이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또다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산 폭탄이었지요. 이스라엘 폭탄의 문제는 사거리였습니다. 겨우 15km밖에 안 됐거든요. 그 말은 적진 가까이 날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은 중국에서 받은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50km나 됐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조종사 입장에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동료 한 명이 그렇게 당할 뻔했어요.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접근하는데 대공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기체가 손상됐지요. 비틀거리며 겨우 기지로 돌아왔어요.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휘부도 문제를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조종사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작전을 강행할 순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실 우리 기지에 한국산 폭탄이 조금 있었어요. 전투기를 살 때 같이 들여온 거였습니다. 20개 정도였지요. 처음엔 시험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써야 할 상황이 온 겁니다. 브리핑실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 폭탄 이름은 KGGB라고 했습니다. 한국 활공 유도 폭탄이라는 뜻이었지요. 특이한 점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치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활공하면서 날아간다고 했어요.
사거리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70km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폭탄의 5배가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 말은 적의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였지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스라엘 폭탄보다 훨씬 쌌어요. 기존 폭탄에 키트만 붙이면 되니까 제작비가 적게 드는 거였습니다. 처음 실전에 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출격 명령을 받고 한국산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생김새부터 달랐어요. 날개가 접혀 있었고 유도 장치가 앞쪽에 붙어 있었지요.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70km 정도 떨어진 위치였지요. 폭탄이 떨어지자 날개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유도 장치가 작동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며 활공했지요. 레이더로 지켜봤어요. 폭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중했어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떨어뜨렸는데 정확히 맞췄다니요. 게다가 적의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밖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했어요. 기지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지휘관이 크게 기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찾았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날 이후 한국산 폭탄이 주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20개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출격하다 보니 금방 떨어졌습니다. 열흘도 안 돼서 다 써버렸지요. 조종사들은 다시 한국산 폭탄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지휘부가 긴급히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겠다고요. 100개를 주문했어요. 한국 측에서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고 했지요. 며칠 만에 물량이 도착했어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새로 도착한 폭탄들을 보고 안도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폭탄으로 캄보디아 곳곳을 공격했어요. 군사기지, 보급로, 지휘부까지 모두 타격 대상이었지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정확도였습니다. 유도 장치 덕분에 거의 빗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떨어뜨리면 반드시 목표물에 명중했지요. 어느 날은 캄보디아군 탄약고를 폭격했습니다. 한국산 폭탄 한 발로 탄약고 전체를 날려버렸어요.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시설까지 다 파괴됐지요. 또 어느 날은 연료 저장소를 공격했습니다. 폭탄이 명중하자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하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공 미사일도 소용없었지요. 조종사들 사이에서 한국산 폭탄은 전설이 됐습니다. 모두들 이 폭탄을 쓰고 싶어 했어요. 목숨을 지켜주는 무기였거든요. 실제로 생존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격당할 확률이 확 줄었지요. 조종사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지휘부도 만족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무기보다 싸면서도 성능은 훨씬 좋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투기도 만들고 정밀 폭탄도 만들고요. 게다가 품질도 최고 수준이었지요.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고 싶다는 거였지요. 우리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탄 겁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으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국산 폭탄 덕분에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고 캄보디아는 당하기만 했지요. 하늘을 장악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국경지대 카지노들이었어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무기고 로켓포 발사대, 병력 주둔지까지 갖춘 완벽한 군사기지였던 거죠.
밤마다 네온 사인을 켜놓고 카지노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우리 마을을 공격하는 로켓이 그곳에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지휘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조리 파괴하라고요. 편대 비행으로 첫 번째 표적에 접근했어요. 국경 넘어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한국산 폭탄 투하 준비를 마쳤지요. 버튼을 눌렀고 폭탄이 활공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건물 중앙부가 폭발하며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뒤따르던 편대원들도 연속으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이어졌지요. 지하 무기고가 터지면서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잔해로 변했습니다. 다음 카지노로 이동했어요. 좀 더 내륙 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한국산 폭탄이 또다시 정확히 명중했지요. 폭발음과 함께 두 번째 거점이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날아다녔습니다. 5개 카지노를 차례로 폭격했어요. 해질 무렵 마지막 목표물까지 완전히 파괴했지요. 캄보디아군의 주요 거점들이 지도에서 지워진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목표가 바뀌었어요. 연료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차량과 발전기를 가동하는 핵심 자원이었지요. 위치 정보를 받았어요.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형 탱크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연료 탱크 폭발은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조준을 완벽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투하했어요.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연료가 분출하며 거대한 화구를 만들었어요. 하늘에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지요. 검은 연기 기둥이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탱크도 연쇄 폭발했어요. 저장소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제 연료 공급이 끊겼어요. 차량도 못 움직이고 발전기도 가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흘째는 통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높이 솟은 안테나 탑들이 목표물이었어요. 정확한 폭격으로 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통신망이 두절되자 캄보디아군은 부대 간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됐지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공격했어요. 탄약고, 병영, 지휘소, 보급 창고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폭탄은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투하하면 반드시 명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시엠립 근처 앙코르와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캄보디아군 주요 기지가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병력 집결지이자 중국에서 받은 로켓포 배치 장소라고 했어요. 깊숙한 내륙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요. 하지만 한국산 폭탄의 사거리라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출격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저고도로 접근했어요. 레이더의 기지가 포착됐습니다. 건물 여러 채와 로켓포 발사대들이 보였지요. 안전거리에서 일제히 폭탄을 투하했어요. 하늘이 폭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활공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지요. 연속 명중이었어요. 첫 번째 건물이 무너지고 로켓포가 파괴됐습니다.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기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게 보였지요. 추가 폭격을 가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기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날 이후 캄보디아군의 저항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더 이상 조직적인 공격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지요.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로 들어갔어요.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습니다. 공군이 미리 모든 걸 쓸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무기도 연료도 통신망도 없는 군대는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을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갔어요. 주민들은 이미 피난을 떠난 뒤였습니다. 텅 빈 거리만 남아 있었지요. 캄보디아 정부가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영토 침략이라고 규탄했어요. 하지만 막을 힘이 없었지요. 국제사회도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유엔 중재안이 나왔고 미국도 휴전을 촉구했어요.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 덕분이었지요. 매일 전투기가 날아다녔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당하기만 했어요. 조종사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 무기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거든요. 어떤 임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실제로 그랬어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사 귀환했지요. 명중률은 거의 완벽했어요. 한국산 폭탄을 투하하면 반드시 맞췄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이 우리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지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캄보디아군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하늘을 빼앗긴 군대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한국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랜 우방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얼마 안 가 위성 사진에 뭔가 포착됐습니다. 대형 트럭 행렬이 캄보디아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적재물은 다연장 로켓포였습니다. 중국제 PHL-3이라는 최신형 무기였지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어요. 정보 장교가 설명하더군요. 사거리 160km 국경에서 발사하면 방콕 외곽까지 도달한다고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위협이 현실이 됐어요. 국경 초소를 향해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초소 건물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지요. 병사들은 다행히 미리 대피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파괴력만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휘부가 긴급 작전 회의를 열었어요. 저 로켓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어요. 시엠립 인근 120km 떨어진 곳에 배치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폭탄이었지요. 70km 이상 활공하니까 접근만 하면 타격 가능했어요. 대규모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대 편대로 구성됐고 저도 포함됐지요. 목표 지점을 향해 비행했어요. 레이더가 로켓포 위치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트럭 5대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어요. 공격 개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투하했어요. 6발의 폭탄이 동시에 활공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지요. 첫 번째 명중과 동시에 로켓들이 연쇄 폭발했습니다. 트럭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폭탄도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지요. 중국제 로켓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캄보디아의 최후 반격 수단이 완전히 파괴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이긴 거였어요. 이 소식이 동남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게 실전으로 증명된 거였지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무기를 들여왔어요. 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격추하려는 시도였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산 폭탄의 사거리가 대공 미사일보다 길었거든요. 우리는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우리 전투기를 보면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답답했을 겁니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무기가 닿지 않으니까요. 반면 우리는 안전거리에서 원하는 대로 공격할 수 있었지요. 중국도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줘봤자 파괴될 게 뻔했으니까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거였어요. 가성비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중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월등했거든요. 실전 검증까지 마쳤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동료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 무기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에 전멸했을 거라고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각종 무기를 지원했어요. 로켓포, 미사일, 대포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요. 우리가 모조리 파괴해버렸어요. 한국산 폭탄의 정확도와 사거리 앞에선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접근해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투가 계속되면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현대전에서 공중 우세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상군도 있고 중국제 무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투기가 없었지요. 그 결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하늘을 빼앗긴 군대는 싸울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주변국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을 겁니다. 교훈은 명확했지요. 전투기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 무기가 그 해답이라는 거였어요. 전황 소식은 동남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각국 군부에서 우리 전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리핀 공군 대표단이 기지를 찾아왔어요. 한국제 전투기를 직접 보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전투기 앞에 선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기체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실전 성능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벽하다고요.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고 했지요. 그들이 감탄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들도 꼭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한국산 폭탄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와 폭탄을 패키지로 구매하고 싶다고 했지요. 한국 무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주문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지요. 중국 무기는 저렴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어요. 실전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우리 전투에서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검증됐고 납품은 빨랐습니다. 유지보수도 편했지요.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까지 와서 도와줬거든요. 부품 공급도 안정적이었어요. 필요하면 즉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요. 작은 나라가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만이 아니었어요. 자주포, 전차, 장갑차까지 세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고 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기적 같았지요. 한국 기술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폭탄 추가 물량을 가져왔을 때였어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지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절박함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좋은 무기가 절실했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했지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았답니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계속 연구하고 개선했다는 거였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지금의 한국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무기로 목숨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 군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선 거지요.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들었어요. 중국과 긴장 관계라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이긴 걸 주목했던 겁니다. 중남미까지 관심을 보였답니다. 콜롬비아, 페루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이면엔 참혹한 현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들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집들이 불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피난길에 올랐지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난민 수가 수만 명을 넘었습니다. 캄보디아 쪽이 특히 심각했어요. 우리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갈 곳도 없이 떠돌아다녔지요. 국제 구호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음식과 물을 나눠주고 천막을 쳐줬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한 소녀를 봤어요. 폭격으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떨어뜨린 폭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전쟁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출격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령이니까 따랐지만 기쁘지는 않았지요. 미국이 다시 중재에 나섰어요. 대통령이 직접 양국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전투가 멈췄어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협상 결렬이었어요. 양측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영토 확보를, 캄보디아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요. 전쟁은 계속됐어요. 사상자가 늘어갔습니다. 난민도 계속 증가했지요. 앙코르와트 근처까지 전선이 확대됐어요. 세계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항의했어요. 유적을 파괴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조심했습니다. 가능한 한 유적지를 피해 공격했지요. 하지만 캄보디아가 유적 근처에 군사시설을 배치했어요. 방패로 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타격해야 할 때도 있었지요. 최대한 정밀하게 공격했어요. 관광 산업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시엠립에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호텔 문 닫고 상점 철시했지요. 경제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양국 모두 전쟁 비용에 허덕였어요. 국민들이 지쳐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불안해했지요. 반전 시위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정부는 듣지 않았어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었지요. 매일 출격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승리한다 해도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도 재산도 평화도 모두 잃었지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승리의 핵심이었다는 거지요.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기지를 찾아왔어요. 실전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모였어요.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모두 칭찬 일색이었어요. 전투기도 폭탄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요. 한국 측이 기뻐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최고의 증명이라고 했지요. 새로운 무기들도 소개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하더군요. 관심이 갔습니다. 지금 것도 훌륭한데 더 발전된 건 어떨까 싶었지요. 자주포 이야기도 나왔어요. K9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가 쓴다더군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많은 무기를 만들어 수출한다니 말이에요. 태국 성공 사례 덕분에 주문이 폭주한답니다. 필리핀이 전투기 추가 구매를 결정했대요. 말레이시아도 폭탄 대량 주문했다고 했지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까지 문의가 쏟아진답니다. 모두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무기는 이제 세계 최고 선택지가 됐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신뢰할 수 있었지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싸지도 않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불안하지도 않았고요. 딱 적당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지요. 게다가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새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됐어요.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작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했지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강국이 됐어요. 기술력도 키우고 경제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었지요. 좋은 무기를 만들어 팔아주면서 말이에요. 저처럼 한국 무기로 목숨 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한국 무기를 쓸 겁니다.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거예요.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좋은 무기로 나쁜 세력을 막는 거지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탄 전투기는 한국산이라고요. 떨어뜨린 폭탄도 한국산이라고요. 그 무기들 덕분에 살아남았다고요. 한국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나라였지요.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된 한국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 같은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조종사가 전하는 한국 무기의 실전 증명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